예, 전쟁과도 같은 어제를 보내고, 새날은 다시 또 새로운 날이 됐죠. 힘들내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준비한 방송은 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실 힘들죠. 우리들 입장에서도. 근데 그렇다고 역사가 멈추는 건 아니고요. 저는 언젠가 진짜 정의가 승리할 거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방송들도 상당 부분 시청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럴수록 이겨내야죠. 이겨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흔들림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정말 뭐가 잘 안 된다. 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전 국민 교육방송 민족문제연구소 8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학진입니다. 예, 그냥 바쁘신 분, 네. 어디를 다니시는 그런 분, 다니면 안 되는데 자꾸 다니는. 민족문제 연구를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방역 철저히 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디 다녀오셨죠 또? 네, 지난주에 안동 임청각 다녀왔습니다. 네. 안동 임청각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몇 번 소개시켜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그 일제가 뭐 창경궁을 창경원을 격화시키고 뭐 이런 이제 민족 정기를 말살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쭉 있어 왔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독립운동가의 산실인 안동 임청각 그 신흥보관학교 설립자가 두 분이 계신데, 서울 쪽에는 우당 이회영 육형제, 그분들은 이제 그 여러 땅 중 영동 성당 일대 다 그쪽 집안 땅인데 그걸 다 팔아서 이제 신흥보관학교를 설립했을 때 자금을 냈던 분이고, 또 안동 쪽에는 이제 석주 이상용 집안이 이렇게 또 그 자금을 내서 신흥보관학교를 만드신 분인데, 그 안동 임청각을 일제가 잘랐지 않습니까? 예, 그 철길로 99건 집을, 그것을 저희가 훼손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거의 8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복원이 안 되다가 드디어 지난주 목요일 날 저희가 복원식을 다녀왔는데요. 멋있다. 이게 복원 전의 모습입니다. 지금 복원 전에는 저렇게 철길이 하루에도 몇 번씩 상행선 하행선 이게 지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저 철길이 지나가는 자리가 다 임청각 앞마당이었고, 그 주변 좌우에 그 집들이 있었죠. 99칸이니까. 근데 저렇게 의미 없게 저렇게 길을 낸 건데, 저게 그 드라마의 한 장면도 나옵니다. 그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 고해신 김태리 고해신, 고해신의 그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 아닙니까? 지조 높은 그분의 이제 집 앞마당을 기찻길 논다고 공사하던 그 장면이 바로 저 임청각에서 따온 거거든요. 이야, 진짜 저도 아주 어렸을 때요. 철길에 살아본 적이 있거든요. 철길 겨울에 새벽에 깨요.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에. 기찻길야 모막살이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저것이 이제 1942년도, 41년도 요쯤에 이제 그 건설됐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안동역에서 요즘에 노래도 있는데, 그럼 일제가 그때 철도를 부설할 때 서울서 청량리부터 쭉 내려오면서 부설하는데, 영주에서 내려오는 철길인데, 그럼 저게 그럼 최선의 길이었냐? 보통 철도는 직선으로 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제는 저거를 일부러 임청각을 훼손하려고 곡선으로 비틀어 가는 거예요. 지금 한번 지도 그림을 보니까 볼까요? 진짜 그러네요. 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야, 참. 자, 지도를 보시면, 자, 현재 그 임청각이 있는 게 낙동강에 이렇게 왼쪽 그 집 보시면 낙동강에 이렇게 임청각이 쫙 이렇게 있는데, 가장 빠른 길은 직선길이겠죠. 오른쪽 그림 보시면 가장 빠른 길은 오른쪽 길 35번 국도로 따라오는 그 길로 내면 될 것 같다가, 굳이 저렇게 꺾어서 오히려 역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턴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터널을 3개나 뚫어요. 임청각 앞으로 가려고. 임청각 앞으로 가려고, 철길 내려고. 진짜? 예. 와. 그래서 임청각을 지나서 옛날 안동역, 지금 이제 안동역이 이제 바뀌었는데, 저 안동역으로 이렇게 철길을 내는 거죠. 그게 1941년 2년 얘기니까 거의 80년 전에 임청각이 이렇게 훼손이
되는 거죠. 최근에 완동역도 지금 없어진다 그러던데요. 이제 없어졌고요. 네. 이제 지난주 목요일부로 네. 그 앞길로는 철길 안 다닙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철길 마지막 빠이빠이 종료식도 한 거죠 그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직선화를 시킨다는 거죠. 이제 복원된 거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복원을 한다는 거죠. 1월 달부터는 이제 새로운 길로 이제 철도가 지나가게 되는 거니까 철도뿐만이 아니라 이제 독립운동가의 산실인 임청각도 복원이 된다. 예.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게 되겠는데요. 예. 그러면 그 임청각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예. 임청각이 어떤 분들이 배출된 곳인지 한번 그 임청각에서 난 독립운동가들 한번 사진을 볼 텐데요. 예. 제가 임청각에 제가 여러 번 가는데 제가 안동 가면 임청각 때문에 갑니다 항상. 예. 뭐 개인 용무로 간 적은 거의 없고 안동을 가면 항상 임청각 때문에 가는데요. 그 임청각에는 저렇게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맨 왼쪽 위에 있는 분이 석주 이상용 선생님입니다. 예. 예. 그분을 비롯해서 그분의 아들, 손자, 그 손자의 그 부인, 그다음에 그 손자의 증손자가 이제 최근까지 살아계시면서 그날 지난주에 그 고유문도 낭독하셨는데 저 집안에서 저렇게 독립운동가 배출된 게 총 11분이세요. 이야. 11분. 근데 뭐 사돈네까지 합치면 더 많아지고 예. 사돈네 8점까지 하면 더 많아지지만 그냥 직계로 고성희 씨 집안에 저 임청각에서만 난 분이 19분인데 근데 이제 보면은 그 옛날 집들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는 곳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예. 그냥 아무 데서나 아이를 낳는 곳이 아니라 아이를 낳는 방이 정해져 있습니다. 산실. 네, 그 방에서만 아이를 낳습니다. 그야말로 산실이죠. 그래서 전에 옛날 몇 년 전에 한 몇십 년 전에 도울 김용옥 선생께서 독립운동사 관련해서 EBS 방송하실 때 임청각에서 하룻밤 주무셨는데 바로 그 여인들이 아이 낳는 그 방에서 주무셨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곳에서 9명의 독립운동가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야.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 방에서만. 그러니까 사실은 대구, 안동 이 TK 쪽이 옛날에는 굉장히 독립운동 많이 했던 곳이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실제로 독립운동가 16,000명 정도가 서원을 받고 계신데 그중에 경북 인물들이 가장 많아요. 경북 출신들이. 그런데 그게 진짜 보수는 그런 건데. 그게 오리지널 레알 네. 보수죠. 나중에는 그 친일파를 추앙하는 지역이 돼버렸던 바로 그런 아픈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이제 뭐 결론적으로 사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네. 그런 곳이 되어버린 거죠. 이제 안동이. 그러면 이제 다음 또 그림 한번 보실까요? 네, 우리 임청각을 하면 이 석주 이상용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석주 예. 이상용 우리 내년에 아주 우리가 많이 이야기할 분이에요. 왜냐하면 내년이 신흥모관학교 만들어진 지 110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망명한 지도 거의 110년이 다가오는 건데 망명하면서 저런 글을 남기시는 거예요. 왼쪽에 한자로 거구금이라고 돼 있는데 한자가 좀 어렵긴 하지만 간다. 나라를 떠나간다. 나라를 떠나가면서 한마디 읊는다. 그게 거구금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오른쪽 한번 읽어보시죠. 네. 더없이 소중한 삼천리 우리 강산 선비의 의관 예의 500년 키워왔네. 그 무슨 문명이 노예 한 적 불러들여 꿈결에 느닷없이 온전한 나라 깨뜨리나. 이 땅에 적의 금을 쳐진 것을 보았으니 어찌 대장부가 제 한 몸을 아끼랴. 잘 있거라 고향 동산 슬퍼하지 말아라. 태평한 그날이 오면 돌아와 머물리라. 와. 네, 거구금은 정말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또는 독립운동 연구를 하는 또는 그것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은 한 번쯤 읽어볼 만한 그러니까 망명 전에 저러한 심정이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게 고성희 씨 종택이니까 여러 조상들의 신주가 모셔져 있을 거 아닙니까 사당에. 예. 그 신주를 땅에다 다 묻어버려요. 조상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독립운동하면 다시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예, 그리고 이제 떠나가시는 망명길을 오르시는데 그 안동에서 우리 만주까지 어떻게 가셨는지 저희가 한번 그 길을 한번 걸어본 적이 있어요. 예. 실제 그 기록을 바탕으로 안동에서 추풍령까지 수레를 타고 갑니다. 수레. 밤 몰래 조용히 수레를 끌고 막 갑니다. 그래서 추풍령에 가야지 기차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추풍령에서 기차 타면 경부선. 그 당시에 서울역인데 지금 서울역이지만 그 당시에 남대문역이라고 했는데 예. 어쨌든 이제 서울역이죠. 현재는 서울역까지 추풍령에서 갔다가 거기서 다시 좀 기회를 보다가 다시 서울역에서 신의주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강을 건너서 만주 땅에 가는 그런 그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망명길을 한번 재현해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안동, 추풍령, 서울역, 파주, 임진강까지 가봤는데 나중에 좀 통일이 되거나 통일이 좀 안 되더라도 남북 교류가 되면 그 망명길을 남북이 한번 같이 복원해 보는 것도 참 괜찮겠다. 그러네요. 라는 거죠. 예. 그 기차 타고 막
뭐 하루 이틀 막 가는 그런 거리잖아요. 지금처럼 요즘이야 KTX는. 예, 요즘 뭐 금방 갈 수 있죠. 남북이 좀 교류가 된다면은 그 남북 공동으로 한번 그 독립운동의 망명길도 한번 봉헌해 보는 것도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이분이 유림이지 않습니까? 유림. 예. 그 이름 높은 유학자이고 예. 그 임청각이라고 하는 글씨도 퇴계 이황 선생님 쓰신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체 높은 유학자가 어떻게 신주를 땅에 묻고 독립운동하러 그것도 그 민주공화제를 지향으로 하는 신흥보관학교의 중심 인물이 되는가라고 하는 연구도 많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유림들을 우리가 혁신 유림이라고 합니다. 아. 예, 유림이긴 유림이나 민주공화제의 세례를 받으신 혁신 유림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요. 예, 그래서 그게 가능했던 거고 그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공자 맹자는 잠깐 덮어두고 나라를 되찾은 다음에 읽으면 된다. 지금 우리가 공자왈 맹자왈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잠깐 공자왈 맹자왈은 놔두고 나라 먼저 구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에요. 혁신유림. 혁신유림. 야. 그래서 안동의 혁신유림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안동의 양반들도 혁신유림이니까 안동의 사회주의자들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동 주변의 TK라든지 대구는 또 얼마나 또 사회주의가 강력한 독립운동 세력으로 존재했던 거죠. 그래서 가장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숫자가 배출된 많기도 건데. 하고 그렇습니다. 네. 역사의 진짜 아이러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1911년에 신흥보관학교를 이제 만드셨는데 뭐 항상 이제 자금난에 허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지고 갔던 돈도 다 썼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다시 안동으로 몰래 보냅니다. 돈 가져오라고. 임청각 팔아서 오라고. 아이고. 네. 임청각 팔라고. 그것도 이제 헐값에 팔아야죠. 조용히 팔아야죠. 몰래 팔아야죠. 비밀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소문이 나지 않습니까? 종친회에서. 그러니까 임청각 어떻게 파느냐. 이게 대종갓댁인데. 근데 이제 이상용 선생은 달랐던 거죠. 지금은 종택이 뭐가 중요해 지금. 독립운동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집이 뭐가 중요해. 빨리 팔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종친회에서 극구 반대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돈 좀 마련해 드릴게요. 지금 필요한 건 군자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 돈을 한 500원 정도를 종친회에서 모금해서 아들한테 보냈죠.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대략 몇 억대 되나요? 지금으로 보면 그 당시에 한 30원, 20원 정도가 고급 공무원 월급이에요. 그게 큰 돈은 아닙니다. 큰 돈은 아니에요. 예,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그 당시에 이 상황에서 눈치가 많이 있었고 감시가 있었는데 이 정도 모아준 것도 감사한 거죠 이제. 그래서 어쨌든지 그렇게 임청각이 일제강점기에는 그렇게 많이 훼손됐는데 사실 임청각의 훼손의 역사를 보면 그냥 독립운동의 훼손과 같아요. 왜냐하면은 임청각이 임진왜란 직후에 만들어졌는데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도우러 왔던 명나라 군사들이 그걸 또 점령해서 좀 숙소로 사용하기도 하고 일제 때는 일본군 수비대가 사용하기도 하고 해방 이후에는 6.25 전후로는 철도원들 일하지 않습니까? 숙소로. 그렇게 해서 정말 이게 계속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가 그 70년대나 좀 지나서 조금씩 복원이 되고 드디어 이제 지난주에 80년 만에 임청각을 훼손되기 전의 상황으로 만들겠다. 99칸을 다 복원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계획이 이제 2025년까지 진행이 되니까 우리 아까 이제 우리 사장님께서 시작 전에 어제 정영훈 재판 여과 때문에 많은 분들이 캄다운 페이스돼 있는데 저기 길게 되면 10년 만에 또 이뤄진 우리가 25년에 2025년 임청각 복원해서 독립운동에 판교육장도 만들어야 되는 우리의 역할도 있으니까 너무 우리가 낙담하지 말고 미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독립운동을 생각하면 지금의 고난은 고난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 임청각에서 워낙 독립지사들이 많이 배출되는 일제가 알고 있었으니까 이걸 훼손시키겠다고 앞에 철기를 내버리는 그렇죠. 야 정말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바로 이곳이라는 거죠. 독립운동을 막기 위해서 철기를 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놀라운 참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유문을 이제 낭독하셨어요. 그날 철도 이설 고유문을 사당에 올라가서 후손분들이 증손자분들이 낭독하셨는데 그 고유문 내용도 너무 좋아요. 근데 뭐 길진 않지만 핵심적인 내용만 좀 고유문 내용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이 내용으로 저희가 좀 우리 많은 새날의 시청자분들이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유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동안 과거사는 제대로 청산되지 못했고 국토는 분단되어 민족의 아픔으로 남았다.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억하고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에는 남과 북,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 철길이 이어져서 금강산과 백두산을 연결하고 대륙을 횡단해 유럽으로 뻗어나가길 소망한다. 그 길 위에 대한민국의 평화 번영이 퍼져나가길 기원한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고유문과는 너무 달라요. 보통 고유문 하면은 이제 한문체의 그냥 오직 그냥 좋은 이야기만 있지만 이 고유문은 정말 이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어떤 일인지를 정확히 담고 있다. 참 훌륭한 가문의 그 자손들입니다. 진짜 네. 박수 칠만하네요. 네. 우리 역사에 길이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2025년도에 문화재청이 돈을 많이 내고 또 경북도도 돈을 내고 안동시도 돈을 내게 돼 있거든요. 이게 잘 되려면 계속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런 역사 문제 또 삐끗해서 또 세상이 어떻게 바뀌면 또 이게 다시 언제 또 다시 수면 밑으로 내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눈은 부릅뜨고 또 이런 것들이 다 사실 또 세상을 좋아지게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니까요. 예.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제가 이제 그러면 이거의 임청각에 대해서 조금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제가 권하는데요. 네, 이 책이 좀 잘 보이시려나요? 아니면 화면에 저희가 안 보이지만 네, 아직도 표지 그림을 제가 준비해 왔으니까 아직도 내 귀엔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 소리가 예. 아직도 내 귀에는 서간도에서 그 바람 소리가 들린다. 바로 신흥보건학교에 있었던 이 여자분은 누구냐면 바로 이상용의 손부. 혼자 며느리. 이분이에요. 이분이 계신데 이분이 정말 그분들을 다 3대를 먹여 살리는 거 아닙니까? 예. 시아버지 뭐 그 3대를 다 먹여 살리고 오는 식솔도 다 먹여 살리고 하는데 이분도 드디어 작년에 독립운동가로 서원이 돼서 저번 됐지만 이분의 그 문구 중에 이 책 문구 중에 아주 눈물 나는 구석이 하나 있어요. 얼마나 독립운동가를 가난하게 살았는지를 제가 한 구절만 딱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이제 다섯째 아들이 항증이에요. 이항증. 예. 그분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다섯째 항증이는 석 달 다니고 소학교를 졸업했다. 해방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예. 안동중학교 시험 치겠다는데 돈이 없어서 말리고 싶었으나 말릴 수도 없고 안 말릴 수도 없었다. 차라리 떨어졌으면 싶었는데 붙어버렸다. 문중 어느 분이 임청각 집세 받아 놓았던 것을 보관해 뒀다가 10,000원을 내놓았다. 그걸로 입학금 8,000원 내고 교복 사회분이 딱 맞았다. 예. 임청각은 방이 많아서 철도 선로반 숙소로 쓰고 있어서 내 집이니까 방 하나 밥해 먹고 다녔다. 그런데 양식이 없으니 문중에서 보리쌀을 조금 대주어 일주일에 보리쌀 2대로 견뎌야 했다. 이게 해방 이후에 아이고. 임청각의 서간도에서 독립운동을 거들었던 이 허은 여사가 해방 이후에도 일주일에 보리 2대로 살았다. 그것도 도와줘서 문중에서. 그래서 눈물 나네, 5, 6 형제들을 모셨고 실제 고유문을 낭독하셨던 다섯째 이학년 선생님은 어렸을 때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예. 이게 지금 당대에 일어난 일이었던 거죠. 네. 참 친일했던 사람들은 지금까지 떵떵거리고 사는. 네. 이게 지금 민족 정기가 정말 시작 단추를 깨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네, 걸 네. 그렇습니다. 언젠가 한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친일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소위 말하면 이 기득권들 있잖아요. 한번 싹 물갈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물갈이 해야죠. 물갈이 하는데 우리가 하루 만에, 1년 만에, 5년 만에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좀 길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지치지 말고. 예. 지치면 어떻게 된다는 거를 이제 좀 이따가 저희가 친일 목사들이 예. 어떻게 변절했는지를 우리가 보면 지치면 그렇게 된다는 걸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임청각 이야기 여기까지 하시고. 네. 자, 다음에 지금 전봉준 장군의 이 동상 네. 이 이야기 한번 해보실까요? 네네네. 우리가 이제 이것도 똑같이 지난번 시간에 친일 미술인 이야기하면서 뭐 김기창, 김은호, 장우성의 표준영정이 엉터리다라는 얘기도 했지만 예. 또 친일 조각가 우리 독립운동가 김구라든지 서재필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독립운동가의 동상을 친일 조각가가 만들었다. 예. 3.1운동 기념부터 마찬가지고 그 사람 이름이 바로 김경승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쵸? 예. 네, 그 김경승이 만든 그 조각 중에 제가 김구 선생 조각과 거의 비슷하다고 했던 게 정읍에 있는 전봉준 장군 동상이거든요. 예. 두루마기를 입고 이렇게 오른손을 치켜든 모습. 예. 그 얼굴만 바꾸면 바로 김구 선생과 똑같이 된다. 컨트롤 C, 컨트롤 V를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전봉준 동상이 언제 만들어지냐면 1980년에 87년인가요? 예. 예, 그쯤에 만들어지는데 기록에 다 있을 텐데요. 몇 년으로 되어 있나요? 87년인가요? 근데 전두환 때 전두환 때. 그러니까 이게. 80년일 거예요. 80년. 예, 그렇겠네요. 1980년일 거예요. 예, 전두환 때 만들어지는데 너무나 엉터리로 된 거예요. 주변에 부조들이라고 쫙 있거든요. 동학혁명 군들의 모습을 또 부조로 만들어놨는데 보십시오. 예,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치열했던 동학혁명군의 모습이 아니라 저걸 누가 유홍준 선생이 뭐라고 했냐면 소풍 가는 모습이다. 소풍 가는 모습. 그렇게 표현했어요. 동학 농민군들이 너무 살이 포동포동 쪄가지고 다리나 얼굴이나 몸통이나 소풍 피크닉 가던 모습이다라고 이제 할 정도로 작품이 엉터리죠. 엉터리. 예, 계속 한번 보시면은. 저게 이제 드디어 전두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당시에 전두환이가 왜 뜬금없이 저걸 만들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지가 전시니까 아, 그래요? 그렇게 했다고 하는 썰도 있고 예, 온전전자 쓰니까 그런 썰이 있고 호남의 민심을 좀 얻으려고 네, 그럴 수도 있죠. 예, 호남의 민심을 얻으려고 했다라는 썰이 있는데 어쨌든 이 전두환이가 의해서 만들어진 엉터리 그 동학혁명 그 조형물이 이제 바뀌는데요. 이제 바뀌는 예산이 지난주 수요일 날 통과가 됐어요. 정읍에서.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아, 그래서 지난주에 다행이다. 일들이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예. 정읍에서는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돼서 친일파 김경순이가 만든 엉터리 동학혁명 기념비가 없어지게 돼 있고 내년에 다른 걸 만든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17일 날에는 거의 80년 만에 임청각이 복원하게 돼 있으니까 지난주엔 되게 의미 있는 사건들이 두 개나 있었다. 그러네요. 라는 걸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등의 어떤 이런 노력들이 네. 조금씩 사회를 바꾸고 있긴 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그게 한 몇백만 가지라면 그중에 몇 개가 바뀌는 정도니까 네. 답답한 거죠. 그렇지만 뭐 저희로서는 이걸 하면서 보통 10년, 15년, 20년 가까이 주장해 오던 것이니까 이것이 이루어질 때는 뭐 감격스럽고 이렇게 바뀌는구나, 세상이 조금씩 좋아지는구나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된 지가 오래돼 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관심은 점점 좀 멀어져 가는 것 같은 느낌도 분명히 있어요. 네. 우리 깨시민들이나 알죠, 그거. 네. 깨시민들이 오래 가려면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네. 시사만 가지고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좀 조형물을 보면은 이제 작가와 그 작품이 얼마나 좀 작가의 의식과 조형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다음 작품 한번 보실까요? 이 작품은 예. 그 전두환이가 만든 엉터리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그 당시에 94년도에 그 정읍 시민들과 의식 있는 분들이 돈을 모아서 만든 작품이에요. 이게 무명 동학혁명군들의 모습인데 그 밑에 아래 하단에 보면 다 효수되어 있는 목만 남아 있는 예. 동학혁명군들의 고통스러운 모습과 그다음에 그다음에 죽창과 낫, 꽃갱이, 밥그릇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어서 정말 오히려 저런 느낌의 작품이 훨씬 동학혁명을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다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저 작품 만든 분이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평화의 소녀상 만든 분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김은성, 김석영 작가. 94년도에. 야, 이결이 이렇게 가는구나. 참 아니 그 동학혁명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중심이죠. 가장 치열했던 네. 사건이기도 하고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면 네. 사실은 최근에 촛불혁명까지도 그 뿌리는 동학혁명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잖아요. 동학으로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정읍에서는 또 열심히 이제 동학에 대한 바로 새김, 바로 매김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정읍에서 보니까 이 전두환이가 그 김경승 작가를 시켜서 조각본을 만들었는데 또 정읍에서 하룻밤 잤는가 봐요. 전두환이가. 그래요? 민박집도 아닌데 그래서 그 마을에서 전두환 각하 잘 주무셨다고 비석 하나 세우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예. 근데 저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졌다가 요즘에 또 전두환이가 다시 그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에서 야,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뭐 방치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거를 놔둬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철거해 버리셨어요. 부끄러운 일이죠. 예.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좀 철거하되 좀 어디다가 좀 처박아 놓되 좀 안내문을 세워서 밟고 다니도록 우리가 광주 망월동 무예지 가면은 있죠. 전두환표에서 밟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훨씬 더 교육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쭤봤더니 완전 깨서 없애셨대요. 파쇄해가지고 없애셨대요.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는 시대가 아니고 예. 그 차라리 보호관을 한 상태에서 밟고 보존한 다녀야죠. 상태에서 안내문을 그렇습니다. 그럼 저 비석 뒤에 저 비석 세웠던 사람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예. 그분들의 이름도 우리가 대대로 평가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범죄 증거물이 은폐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요.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읍에는 또 이제 우리 정읍의 회원들이 또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이 정읍에 내장산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내장산. 올해 같은 경우에 뭐 다들 못 가셨겠지만 내장산 국립공원 또 입구에 딱 하니 이제 비석을 저렇게 글씨 써놨는데
저게 또 그 악필인 박정희 글씨랍니다. 저게. 아, 그렇습니까? 네. 대한민국에서 단풍이 제일 아름다운 산이 내장산. 제일 아름답고 그 내장 호수가 거기 있거든요. 뒤에 보이는 게 내장 호수거든요. 거기에 단풍이 또 이렇게 반사되면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 거기다 저렇게 흉물이 또 하나 딱 박정희 지금 있어요, 저게? 있습니다. 전두환 글씨로? 박정희 글씨로. 아, 박정희 글씨로? 네네네. 아, 그래서- 이거 없애지 말고 안내문을 네. 세우죠. 아 일단은 뷰가 가리지 않습니까? 좋은 경치가 가리니까 저걸 눕혀놓든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동해 놓든지, 아. 거꾸로 세워 놓든지. 이런 게 정말 많구나. 네,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 땅덩어리 넓어요, 보면은. 박정희가 쓴 휘호가 한 1000여 점 되거든요. 네. 그 1000여 점 가지고 다 이렇게 어딘가에 건물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명승지에 박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독립운동가 사당에도 이름이 박혔고. 근데 그것이 하나가 아니라 복제되거든요. 예. 가령 뭐 원효대교다 그러면 원효대교 남단 북단에 글씨 4개가 박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온통 뭐 명승지에는 박정희 글씨밖에 없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참, 상황이죠. 18년 동안 집권하면서 정말 대한민국 사회에 별로 이상한 것들 많이 남겼네, 정말. 최근에 박정희 뮤지컬도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 가로세로 연구소 이상한 사람들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네. 가로세로 연구소가 그 제작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박정희 뮤지컬이요? 박정희 뮤지컬을 건국대학교 새천연관인가 하고 있대요. 좀 어처구니 없네. 예, 제가 그래서 뭐 가보진 않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 가겠지만 그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참 퇴행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알겠고요. 지금 그래서 전봉균 장군의 동상 이런 것들은 다 바뀐다. 네. 하나씩 바뀌고 있다. 네. 여기까지.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방송하는 날로만 따지면은 이게 성탄절 2부 네. 24일이란 말이에요. 크리스마스 특집이죠. 크리스마스 특집. 근데 크리스마스 특집이 막 행복하고 아름다운 얘기가 아니라 네. 친일파 목사들 얘기를 해야 돼. 네, 네, 네. 이게 참 불행입니다, 진짜. 네. 그 일단은 어쨌거나 우리가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를 이제 기뻐하면서도 이 친일 종교인들 그 중에서도 친일 개신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 이전에도 정말 태극기 부대라고 해가지고 태극기 부대 어떻게 보면 핵심이 개독교라고 불리는 네. 정말 개신교. 목사라고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사람들의 뿌리가 어딘지를 한번 정광훈의 뿌리를 한번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정광훈이가 그냥 하늘 떨어진 게 아니다. 여기 친일은 역사가 나중에 길다라고 예. 하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친일은 나중에 덕주의 부역으로 이어지고 그게 나중에는 지들이 정권을 안 잡으면 국으로 이어지는 그 흐름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혹세 무민이죠. 예. 네. 그래서 일단 친일 이야기, 종교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제가 그러면은 종교를 어떻게 보았는가? 일제가 식민지 시절에 종교 정책을 어떻게 예. 폈는지를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예, 것 같아요. 예. 그 일본은 대대로 그 신사를 믿습니다. 그 민간 종교예요. 우리가 야스쿠니 신사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뭐 동네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그 신사가 있고 그거는 일종의 토속 신앙 같은 그런 건데 그 1868년도에 소위 말하는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이 시작되면서 이제는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좀 사회를 통합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겠다. 강력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민간 신앙인 신도를 국가 신앙으로 바꿉니다. 국교화를 시켜요. 국교화. 오. 예, 그게 언제부터냐? 유신, 메이지 유신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되게 긴 거죠. 예,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그 정점은 누구를 삼느냐? 바로 천황으로 삼아야 되겠다. 예. 천황은 국가신, 그러니까 하나의 종교 국가의 최후 정점이니까 천황은 사람이 아니다. 예. 현인신이다. 현실에 나타난 신의 모습이다. 라고 명치유신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일본의 파시즘이 독일의 파시즘과 다른 점이 바로 이 지점인 거예요. 바로. 예. 독일의 파시즘은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하죠. 아리안 민족 훌륭하다. 뭐 이런 거라도 한다면 이거는 일본 민족 훌륭하다가 아니라 일본은 신의 국가다. 신의 국가. 예. 신의 나라가 신의 국가다. 거기에 정점에 천황이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파시즘 중에서도 약간 유사종교 파시즘인 거죠. 예. 천황적 파시즘이라는 게 그래서 독특하다는 거고. 그럼 이제 명치유신 전에도 일본에서는 뭐 불교라는 거 다 있었거든요. 예. 일본은 불교도 있었고 그다음에 미국이나 서양에 의해서 근대화되기 때문에 기독교도 있었고 이렇게 했는데 불교와 기독교를 가둬놓습니다. 이렇게 가둬놓고 그 위에다가 신도, 국가 신도를 제 위에 놓고 그 밑에 하부에다가 불교 기독교를 배치해 놓는. 그래서 불교 기독교만 이제 공인 종교를 해놓고 나머지는 공인 종교에서 다 없애버려요. 쉽게 말하면 기도를 하면 기도 자체가 불법이에요. 예. 왜냐하면 기도하면 자꾸 모이면서 모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실보다 더 나은 상황을 꿈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본 자체가 완벽한 나라인데 자꾸 모여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면 그거는
체제 번복이다, 전복이다 해가지고 종교 자체도 그렇게 보고 당연히 조선에서도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일합방을 하자마자 1910년도에 경술국치에 의해서 강제 한일합방을 하자마자 총독이 유고를 발표하는데 거기에 종교 부분을 강력히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종교는 유교, 불교, 기독교만 종교를 인정하겠다. 나머지 종교는 인정하지 않겠다. 가령 대종교라든지 대종교 있지 않습니까? 예. 나중에 천도교도 되는 동학이라든지 대종교라든지 단군교라든지 수많은 우리 민속 신앙, 예. 민족 신앙 이런 것들은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해버려요. 그래서 유교, 불교, 기독교만 공인하니까 나머지는 다 안 된다. 기도하면 처단하겠다야. 이 정화수 떠다 놓고 기도하면 그것도 처단 대상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종교 정책이 강력히 이제 들어왔던 것인데, 그래서 이제 종교 정책을 총 3개의 시기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예. 1910년부터 3.1운동 전까지 1기, 2기는 3.1운동 이후부터 1930년대까지, 그다음에 1931년 만주사변부터 45년 해방까지인데, 처음에는 가장 차별과 통제를 하다가, 예. 그다음에 3.1운동이 있고 난 다음엔 좀 풀어주다가, 예. 마지막에 만주사변 이후에는 강력히 통제를 하는 게 정책이 되는데, 일단은 우리 독립운동을 보면은 독립운동사에서 종교인들의 역할이 크죠. 예. 일단은 3.1운동 민족대표 33인이 다 종교인 아닙니까? 다 종교인이거든요. 천도교인, 기독교인, 불교인. 그렇죠. 예, 다 온통 종교인인데 민족대표 33인이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율이 기독교. 그렇습니까? 예, 15명. 15명이 돼요? 예, 33인 중에? 예. 천도교 15명. 불교 2명. 그 2명 중에 한용 선생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32명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독교가 네, 기독교 15명, 기독교 16, 천도교 15, 불교 2. 근데 그 중에서도 기독교 중에서도 감리교, 장로교가 제일 많아요. 감리교가 9, 장로교가 7. 그러면 이 33인 중에 오늘 제가 얘기할 사람은 33인 중에 명단에 올린 사람 중에 친일로 변절한 2명을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정춘수와 박희도. 기독교가 사실상 거의 반이었네요. 그렇죠. 네, 기독교가 반이었죠. 근데 그 33인의 이름을 올렸으나 변절한 사람들이 거의 다수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실제로 이제 33인 중에 그 나중에 이제 소극적으로 된 사람도 있긴 하지만, 소극적이거나 약간 좀 민족 대표 33인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인생을 산 사람도 없지 않으나, 우리가 친일 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린 분은 이제 2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정춘수와 박희도. 공교롭게도 2사람은 감리교예요, 둘 다. 감리교인데 실제로는 그 당시에 교세를 보면 장로교가 제일 많아요. 장로교가 압도적으로 많고, 순서로 보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회, 그다음에 구세군이거든요. 근데 2, 3, 4 그러니까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은 다 합쳐도 장로교를 못 따라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마찬가지죠. 네. 지금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얘기는, 그래서 장로교의 친일파가 제일 많지만, 오늘은 그건 다음 기회에, 장로교 친일은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감리교 2명인데 이 2사람이 민족 대표 33인이었다. 근데 변절했다. 그래서 오늘 감리교 2명인 정춘수와 박희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정춘수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에요, 근데? 정춘수 한번 사진 먼저 볼까요? 네.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기본적으로 감리교는 이제 종파가 그 영국 성공회에서 가지가 쳐서 나온 거예요. 예. 뿌리가 영국 성공회예요. 성공회에서 가지 쳐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감리교는 사회 참여, 인간의 자유 의지를 상당히 중요시해요. 그런데 이 정춘수 목사는 이제 감리교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청주 출신이고, 요즘으로 말하면 감신대학교 1회 졸업생입니다. 서대문에 있는 감신대학교. 그 당시에는 협성신학교라고 했는데요. 하여튼 감신 1회 졸업생이고, 그러니까 총망받는 그 뉴 리더죠. 감신의 감리교회.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민족대표 33인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들어갈 때도 이제 박희도의 권유로 33인이 돼요. 그러다가 그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그 3.1운동이 언제 일어날지 몰랐지만 2월 말에 막 준비하고 있었어요. 원산에서 막 3.1운동 준비하는데 연락 옵니다. 야, D-Day가 3월 1일이야. 그러니까 당일 기차 타고 와요, 원주에서 서울로. 근데 지각해요, 지각. 네. 이미 선언식은 끝났어요. 태화관에서 정춘수. 선언식은 다 끝나. 지각이야, 지각. 지각해가지고 이미 다 잡혀갔어, 종로경찰서에. 그러다가 야, 나는 이름은 올렸지만 지각했는데 나는 지금 잡혀가지 않았다. 한 일주일 고민합니다.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자수하자 해가지고 자수해요.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네. 그럼 그러니까 이제 따지면. 해프닝이죠. 예. 네, 선언식에 지각했으니까 그것도 해프닝이죠. 예. 물론 이제 선언식에 참가 안 한 사람도 4명이나 돼요. 아예 이름만 올려놓고. 네네네. 그래서 민족협회 33인들이 두고두고 비판을 받는 대목이 그런 대목이 있어요. 어쨌거나 선언식에 지각하고 자수를 해가지고 한 1년 6개월 정도 그래도 옥고를 치르는데요. 그 다음에 옥고를 치를 때 물어봅니다. 판사가 너 똑같은 질문합니다. 3.1운동 당시에 모든 참가자들한테 검사나 판사가 똑같이 물어봐요. 뭐냐면 이 다음에 말고 또 할 거야? 이번에 독립운동 만세 불렀잖아. 근데 다음엔 또 할 거야? 그 물어보거든요. 그때 이제 33인 대표들이 다들 이구동성으로 다시 한다고 하진 않고 한다고 한 사람도 있지만 안 한다는 사람도 있고 네. 잘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쪽에 사상가 문제 같은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정춘수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 다음에 또 이러한 운동을 할 거냐 물어봤더니 최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일을 스스로 깨닫기 때문에 종교 사업이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종교 사업이나 하겠습니다. 예,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시작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정춘수에게 독립운동은 없는 거죠. 그 후에는 네네네. 독립운동이라 할 거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게 이제 33년 이름 올리면 옛날에 서원제도가 좀 부실해가지고 33년 이름만 올리면 서원 주던 때가 있어서 이 사람이 독립운동을 서원을 받았어요 오랫동안요. 지금은 이제 YS 때 없어졌지만 이름이 필요해서 이름만 살짝 빌려줬던 것 뿐인데 네.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 사람 그런 거죠. 이름 올렸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독립운동가 서원된 거죠. 근데 나중에는 친일을 했으면서도 해방이 되고 나니까 33년에 올라갔다고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추앙받던 인물들. 추앙받던 거죠.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래서 그 서훈은 그야말로 다행히 YS 때 이 서훈은 박탈돼서 다행입니다. YS가 공적 중에 하나예요. 정춘수 서훈 박탈한 거는. 근데 이제 감리교에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감리교는 이 당시 목사라고 하지 않고 감독이라고 하거든요. 감독. 예, 감리교라는 말 자체가 감독이 치리한다, 통치하고 관리한다. 그래서 감리거든요. 그래서 감리교의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감리교는 이제 감독이라고 해요. 감독들의 또 모임이 있죠.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어쨌든지 문제는 이 조선의 감리교를 일본 감리교의 하부 기관으로 넣는데 가장 앞장을 서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는 37년 이제 중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전쟁이 본격화될 때는 우리 지난번에 김성수가 자기 집 철문 뜯어가지고 일본 헌병대에 바치잖아요. 그렇죠. 철문이 기본이에요. 교회도 철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감리교 총본부 대장이 됩니다. 그 통리사라고 하는데 총본부 대장이 돼가지고 지시를 내려요. 모든 감리교 교단 개별 교회한테 자 철문 띄워와. 태평양 전쟁에 일본이 쓸 물자죠. 네네. 철책도 떼와. 울타리. 철책 떼. 그다음에 종도 띄워 가급적이면 이왕이면 종도 띄워와. 교회 종? 예예예. 그래 지금 삼철이죠 삼철. 이게 삼철이 되는 거예요 삼철. 철문, 울타리, 종. 이게 삼철입니다 이게. 삼철 얻어서 많이 듣던 표현. 그러니까 이렇게 삼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종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띄우면 좋은데 정 안 되면은 폭격이 오지 않습니까? 연합군이 폭격 올 때 그때 이제 막 종 두드려야 되거든요. 그때는 고개 쓰라 이게. 종을 주일에만 쓰지 말고 연합군 비행기가 오면은 방공 비행기 떴다 할 때 그때 좀 써주고 필요 없으면은 그냥 교회 종을 쓰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교회라고 하는 거, 종교라고 하는 것을 군사용으로 쓰게 하는 가장 앞장선 사람이죠. 정춘수가 대단하신 분이네 진짜. 그리고 이분이 또 엽기적인 것 하나가 미속이라고 해가지고 미속이는 목욕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욕제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목욕제계 한다고 할 때 그 계자가 이제 일본 말로 하면 미속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일본의 전통 신앙이기도 하지만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목욕제계 하지 않습니까? 깨끗이 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런 일본의 전통 민속 신앙이 국가 종교화가 되니까 하나의 종교 의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날에 미소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모든 목사에게 또 시켜요. 정춘수가. 우리도 따라해야 돼. 그래서 어디 가서 한강 가서 미소기를 해요. 한강 가서. 그래서 서울에서는 주로 한강물 가서 많이 몸 닦고 오고 부산에서는 송도 앞바다 에서 미소기를 합니다. 그래서 혼자 하면 좋은데 이분은 감리교 총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감리교회 교단 지도자나 신도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오늘은 미소기 해야 돼. 그래가지고
앞장서서 하는 거죠. 결국은 단체로 충성맹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배종행위죠. 배교행위죠. 그러네. 예,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네. 배교행위가 되는 건데 이 총독부가 이런 배교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약간 회유하냐면 이 신사참배하는 거 이런 거는 종교의식 아니고 국가의식이야 그냥. 그러니까 그냥 하자라고 하는데 그 국가의식 아니거든요. 엄연한 종교의식이거든요. 그렇죠. 이걸 거부해가지고 38년도에 평양 숭실학교는 자발적으로 폐교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학교도 있는데 반면에 거꾸로 여기 정춘수 같은 경우는 모든 신도들에게 지시를 내려가지고 다 같이 동참해야 된다. 앞장서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애국계 헌납하거나 이런 거는 뭐 애교고요. 근데 보통 보면은 애국계 헌납할 때 자기들 돈 같은 거, 금부치 같은 거, 금가락지 같은 거, 무슨 금비녀 같은 거 뽑아가지고 애국계 헌납하는데 이 정춘수는 교회 팔아가지고 애국계 헌납하라고 그래요. 교회를 팔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가 24개가 팔려 나가요. 그래서 그 24개 판 값으로 비행기 3대를 사가지고 헌납합니다. 에이, 욕 한마디 하고 싶은데 네. 교육방송이라 욕을 못하네 내가. 예. 그리고 또 이제 설교할 때도 구약, 신약 쭉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할 때는 구약 성서랑 묵시록은 사용하지 마.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으니까 예배 시간을 단축해야 되니까 예배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 한 번만 모여라. 그럼 나머지 뭐 하나? 근로 시간 나가서 일해. 그 방공 그 훈련한다든지 일본에 전쟁에 동원해야지 교회는 덜 와도 돼. 예. 예배 시간은 짧을수록 좋아. 이렇게 거의 이거는 목사가 할 얘기가 아닌 거죠 거의. 예 그런 사람이고. 그 쉽게 표현하면 그냥 영혼을 반 사람들이네. 완전히 그렇죠. 완전히 그렇죠. 너무하네 정말. 그다음에 이제 상동교회라고 이제 서울 상동교회가 아주 독립운동가의 산실인데 어디 있냐면 한국은행 건너편에 있습니다. 예. 남대문 시장 그쪽에 있거든요. 옛날 세로나 백화점 자리 있는데 거기 상동교회가 우당 이회영도 여기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여기 많이 배주되거든요. 예. 여기가 이제 신흥모관학교의 어떻게 보면 중심적인 자리이기도 한데 이 상동교회가 감리교회당이에요. 감리교 교단이에요. 근데 이거를 뭘로 바꾸느냐? 황도 문화관으로 바꿔요. 황도 문화관이요? 황도는 이제 천황의 황, 예. 길도자. 그러니까 천황을 따라가자. 천황의 충성스러운 백성이 돼야 된다. 신민이 돼야 된다. 이런 거죠. 황도 정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교회 건물을 천황폐하 만세 건물을 바꾸는 거예요. 아주 발버둥을 쳤네요, 이 사람은. 거의 끝까지 간 거죠. 끝까지. 예, 끝간데까지 간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건물 그렇게 했던 거고, 역시 한강에 가가지고 이렇게 미소기 의식을 했다라는 것을 아습니다. 근데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예. 그럼 가만 놔두겠습니까? 가만 안 놔두죠. 예. 이제 나가라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해방 과정에서 너무 이제 한 행위가 바닥이어서 극치여서 쫓겨나는데. 누구 하나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변호하는 사람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개종을 해요. 뭘로요? 천주교로. 명동성당 찾아갑니다. 정춘수? 예. 대단한. 그래가지고 감리교 최고 지도자가 개종해가지고 천주교 신자가 돼요. 정말 어마어마한 기회주의자구나. 예. 정말 그 운신의 폭이 좌우 폭이 너무나도 크죠. 자, 훌륭하신 분이네. 그 당시에 찾아가서 이제 누구한테 가냐면 천주교, 노기남 주교라고 명동성당의 노기남 주교한테 가서 이제 자기 몸을 의탁하니까 또 노기남 주교가 받아주는데 노기남 주교도 침입합니다. 그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장로교, 불교, 천주교 신부들의 그 친행적을 좀 얘기할 텐데 일단은 그 노기남한테 가가지고 천주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감리교 역사에서 완전히 흑역사죠. 완전 흑역사죠. 네. 참. 네. 그런데 이런 정춘수의 동상이 세워지는 거예요. 해방 이후에. 예. 그 한번 볼까요? 예. 사진을 볼까요? 예. 이거 이제 묘소가 지금 있어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묘소가 충청도 청원 청주쯤에 있습니다. 근데 이 묘소에 묘소가 써 있지 않습니까? 글씨가 정춘수라 한글로. 예. 저 글씨가 누구 글씨 같습니까? 친일파 박정희. 맞습니다. 나 진짜 미치겠다 진짜. 네. 아, 정말 부끄럽네. 그래가지고 저거를 누가 세워주냐면은 이제 글씨는 박정희 글씨고 네. 그 당시 민주공화당이지 않습니까? 민주공화당 충북지부가 저걸 세워요. 그리고 박정희가 글씨 써주고. 예, 이렇게 되고요. 정말 민족 정기는 대체 어디다 팔아먹은 겁니까? 그러니까 정말, 말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해방 이후에 감리교에서 공식적으로 추방되고 개종한 사람인데도 뻔히 알거든요. 정춘은 너무 유명한데. 네. 근데 그거에 굴하지 않고
민족 대표 34년을 내가 챙긴다라고 하는 그런 이벤트를 또 박정희가 또 저렇게 해버리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에 이승만과 박정희가 사실은 친일 행위를 완전히 굳혀놔버린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처구니 없네요. 그래서 자, 이제 동상 한번 볼까요? 예, 동상.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어서 또 동상까지 또 만들어지거든요. 그 저기가 어디냐면은 바로 청주의 3.1공원이라고 하는 예, 3.1공원인데 그 1980년도에 전두환이가 전두환이가 또 배운 게 또 이제 전두환이가 박정희한테 뭘 배웠냐면 자기가 좀 불리하지 않습니까? 예. 불리하면은 호남 민심 얻으려고 정읍에다가 동학혁명 전봉준 장군 동상 세우듯이 불리하면 저렇게 기념사업을 많이 했어요. 저게 80년도에 한 거예요. 박정희도 이순신 장군을 영웅화시켰던 게 그런 그런 의미잖아요. 거죠. 예, 전두환도 마찬가지로 충청북도 출신의 독립운동가 중에 33인 중에 6명이 충북 출신이거든요. 6명의 독립운동가를 청주 3.1공원에다가 이렇게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손병희도 포함됩니다. 손병희도 충북 출신이니까. 근데 이 정춘수의 동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전두환이가. 그래서 저거를 우리 알고 언제 알았느냐. 저희 민족문제연구소가 93년도에 친일파 99인이라는 책을 냈거든요. 친일파 99인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겁니다. 그동안에는 그전에는 정춘수는 기독교 감리교 분들은 많이 알아요. 독립운동 하신 분으로. 예.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독립운동 한 사람은 알지만 우리가 93년도에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파 99인의 정춘수를 씀으로써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된 거고 그래서 그 책을 접한 청주의 시민단체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예. 그래서 조직을 해가지고 정춘수 동상 철거운동을 해서 만 3년 정도 하셔가지고 96년도 3.1절 전에 동상을 철거합니다. 저기 지금 철거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렇죠. 그 이전 사진 한번 보시면 이전 사진 보시면 철거를 하기 위해서 일장기를 몸에 이 두르고 사람 친일파였다. 광목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이제 많은 시청 직원들이 있었지만 방관하면서 그나마 다행히 저것도 역시 95년 6년도 YS 때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하는 그 어떤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였는데 저때 저거 철거할 때 조직의 공동대표가 도종환 의원이에요. 그래요? 네네네. 그 당시에 이제 청주의 교사지죠, 교사. 도종환 당시. 네, 그 당시에 저 철거했던 주도한 단체의 대표가 공동대표가 도종환 의원하고 정진동 목사님. 그러셨구나. 두 분이 공동대표 했습니다. 도종환 의원이 그래서 지금 도종환 의원이 저기서 또 열심히 국회의원도 하고 있는 거죠. 장관도 지내셨고요. 장관도 지냈고. 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 저렇게 돼 있는데.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바뀌었습니다. 새롭게 다시 단장하고 근데 맨 오른쪽에 보시면 횃불 모양의 바로 저 자리가 정춘수 목사의 동상이 있던 자리인데 좀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저게 이제 10년 전에 저렇게 재단장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전두환이가 송독비 마을에 잤다고 송독비도 좀 남겨놔서 좀 밟고 다니게 하면 좋은데 그럼 정춘수 동상도 그 잔해라든지 좌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어디도 보면서 시민들이 학생들이 보면서 두고두고 좀 이제 평가하거나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저것도 다 없애버렸대요. 그래서 제가 좌대라든지 어떻게 좀 하나도 구해보려고 백방을 알아봤는데 그냥 바로 그냥 파쇄해가지고 산업 폐기물을 버렸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깝죠. 지금 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게 뭐냐면 지금 저건 뭐예요? 이 조형물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3.1 공원에 그 충북 출신의 민족대표 33인 중에 그분들 나머지 5분은 이제 정상적으로 다시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 그 정춘수 것만 없앴다. 정춘수 것 없앤 자리에 횃불로 대신 자리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좀 약간 뜬금없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독립운동가인데 왜 횃불이야? 그 횃불 자리가 바로 친일파 정춘수의 동상 자리였다라고 우리가 알려줘야죠. 지금이라도 해면 좋겠는데. 근데 좀 모르겠어요. 이제 어쨌거나 그건 충북도지사나 청주시장님이나 좀 도정 의원님이 그 지역에서 또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안내문이 있는 것이 크게 역사고 역사의 기록 아니겠습니까? 양승조 지사님한테 한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조 지사님은 충남이고, 그렇습니까? 저기는 이시종. 이시종 지사님. 이시종 지사님하고 청주시장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도정환 의원님까지. 저 아무것도 아닌 건데 쉽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심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또 제가 바쁘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정춘수였고요. 다음에 정춘수를 오히려 이끈 사람. 진짜 친일파네요. 박희도. 박희도. 박희도 사진 한번 볼까요? 하여튼 미남입니다. 박희도는 그 최연소 민족대표예요. 그 당시에 몇 살이었어요? 31세.
민족 대표 33인 중에 최연소죠. 예. 그만큼 또 활동력이 좀 있었던 거죠. 예. 예, 역시 평양 훈시를 졸업하고 연희 전문도 좀 다니다가 예. 또 감리교 이렇게 출신했는데 하여튼 뭐 미난한 사람이고 수완이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지 3.1운동에 가담했지만 곧 이제 신념을 좀 접으면서 1924년도가 되면 동아일보에서 그 이광수가 더 이상 독립은 어렵겠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자치라도 좀 하자. 네. 자치권이라도 따내자라고 하면서 이제 글을 쓰거든요. 네. 민족 개조론 또는 이제 자치론 이런 걸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직을 하나 만들려고 준비하는 게 연정회예요. 연정회. 아. 그래서 통치권은 일본이 계속 갖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의 자치라도 한 좋지 않겠냐. 그건 이제 독립을 포기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치론이 24년도에 나왔을 때 동아일보 불매운동이 일어나요. 예. 근데 그런데 그렇게 자치론에 이 박해도가 편승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변절이 시작이 되는 거죠. 친일파의 시작. 그러니까 민족 대표 33인이 끝까지 가지 않고 오히려 침묵하면 더 좋을 텐데 네. 자치를 하자 하니까 하다 보니 이광수가 민족 대표는 아니었지만 이광수가 자치론 주장하는데도 동아일보가 불매운동에 들어갔는데 동아일보 불매운동을 민중들이 하는데 적어도 민족 대표가 자치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민중들의 실망이 좀 컸을 거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어쨌거나 자치론은 뭐 안 됩니다. 그 당시 상황들이 워낙에 자치론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아가지고 자치론을 안 해요. 이분이 이제 어디에 또 손을 뻗냐면 감리교에서 운영하던 유치원 사업을 또 이분이 손을 대요. 유치원 사업. 유치원 사업을 손을 대니까 그 당시에는 그 종교라고 하는 게 선교 중에서 의료 선교라든지 교육 선교를 그렇죠.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육 중에서도 이제 나이 어린 사람들을 선교하자라고 해서 일찍 이제 블루오션이죠. 블루오션을 이제 알아보고 유치원 사업에 뛰어들어가지고 지금의 인사동에다가 유치원 하나 만들어요. 그게 중앙보육학교예요. 그게 유치원이 뭐냐면 유치원 교사 양성하는 학교예요. 예. 그러니까 유치원 교사 양성하는 학교, 중앙보육학교. 그게 지금의 중앙대입니다. 네. 그래서 28년도에 중앙보육학교를 만들었는데 잘 나왔죠. 학교도 잘 되다가 그 학교에 그 제자랑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해요. 학교 제자랑. 예. 그래서 이제 그 뭐 불미스러운 이야기까지만 알죠. 뭐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그 학교를 본인이 세운 학교거든요. 예. 중앙보육학교는. 근데 거의 이제 떠나죠. 떠날 수밖에 없는 거 같죠. 거의 뭐 이제 종교인인데 민족 대표인데다가 종교인이고 그 어린이 유치원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양성한 학교 교장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정말 적어도 배견하기 힘드니까 학교를 떠납니다. 이분은 평생이 불미스러우신 분이네요. 네. 그래서 그 학교를 떠나면서 그 학교를 누가 인수하느냐? 이명신이 인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의 중앙대학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역사가? 중앙대학교가 이제 그 인수해가지고 인사동에 있던 거를 흑석동으로 흑석동 가깝다 자리로 옮겨가지고 그래서 중앙대학교가 유아교육과가 센 겁니다. 역사가 있군요. 예, 유아교육과는 중앙대학교가 제일 하이 클래스에 있는데 그게 바로 그런 이유가 그 시작은 박희도, 박희도다. 근데 박희도가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아니었다면 지금 한국 유아교육의 아버지가 되겠죠. 그러네요. 그 일만 없었다면 그냥 친일은 묻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불미스러운 일이 더 커진 거잖아요. 커진 거죠. 참. 그래서 뭐 자기 제자들을 많이 키워냈으면 그 제자들의 힘으로 자신의 친일이 좀 가려질 뻔했는데 그렇게 못한 거죠 이제. 참 불미스러우신 분이네. 이분은 진짜 어떻게 보면 다른 친일파에 비하면은 불운합니다. 되게 허무한 걸로 물러난 거네요. 불운해. 그래서 이제 이 박희도가 또 실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민족대표 33인 자격이 좀 없었던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렇게도 물어보거든요. 33인한테 이제 잡혀왔을 때 피고는 금후에 조선 독립운동을 또 할 거야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해요. 독립운동 그때 봐서 할게요. 봐서. 그때 봐서. 그러니까 물음표나 또는 세모죠, 세모. 그 정말 전형적인 기회주의적인. 근데 그 당시에 뭐 민족대표 중에 어떤 뭐 이승훈 이런 분들은 명확합니다. 그로써 한다고 하거든요. 뭐 끝까지 하겠다 이런 분들 대답하는데 정춘수는 안 하겠다고 확실히 얘기해버리고 이제 종교 사업에 그냥 투신하겠다라고 해버리고 박희도는 상황 봐서 그때 가서 판단해볼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두 명의 이 변절자가 이미 변절의 씨앗은 이미 그때부터 있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또 이 사람이 또 이제 수완이 또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학교 교육에 이제 떠나니까 어디에 손을 대냐면 언론 쪽에 손을 대요. 동양지광이라고 하는 동양의 빛이라고 하는 잡지 지금 나오죠. 동양지광, 창간을 하는데 이 동양지광은 그냥
오리지널 친일 잡지입니다. 그러니까 친일하겠다고 그러니까 진정한 내선 일체와 황도 선양을 표방해요. 창립 목표가 창간 목표가 그러니까 동양지광에 글을 쓴다고 하는 것 자체가 친일인 거죠. 지금 여기 보면은 박희도 이름이 지금 빨간 표시돼 있잖아요. 네, 박희도 이름이. 본사, 이사, 주소, 시명. 그러니까 그 본사 이사로 있는 사람들의 네, 네, 그 네. 명단이 쭉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중에 박희도가 있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친일 인명사전에 있는 친일파라고 봐도 되고요. 네. 네, 거기에 이제 또 박희도가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 이제 되겠습니다. 야, 근데 이게 한국에서 발행한 잡지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한글이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게 내선 일체와 황도 선양을 목표로 한 거기 때문에 예, 당연히 밑에 보면 가닥가 하나도 있어요. 예, 여기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 네. 예, 오리지널 노골적으로 보통 이제 친일 잡지 중에 한글인 것도 있고 한국 일본 약간 혼용인 것도 있는데 이건 오리지널 일본 말로만 야. 했으니까 아주 노골적인 활동을 한 거죠. 동양지광 박희도. 사장까지 했으니까. 네. 그래서 박희도의 그 저기 묘소가 어디 있더라? 저기 하여튼 망우리에 있더라고요. 망우리요? 예. 보시면 이 사진이 지금 그 망우리에 있는 묘소 사진이에요. 그나마 이거는 묘가 조금 그래도 초라하네 아까보다는. 초라하긴 한데 이게 이제 망우리가 사실 독립운동가와 그 친일파 묘소가 어우러져 있어서 뭐 그걸 뭐 저희가 이장을 요구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 서울시가 망우 역사공원이라고 해서 잘 단장했는데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것이 그 안내문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한번 네. 안내문을 볼까요? 네. 서울시가 만든 안내문. 네. 예. 아, 박희도 한번 읽어볼까요? 네, 박희도 지금 안내문이 나옵니다. 황해도 해주 출생, 네. 조선중앙기독교 청년회에서 크게 활약하다. 3.1운동 때는 기독교계 대표의 영입과 학생들의 참여에 크게 힘쓰고 대표자 중 최연소자로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2년간 복역 후 최초의 사회주의계 잡지 신생활을 발간하여 독립운동에 진력했으나 러시아 혁명 기념 피라 사건으로 다시 함흥형무소에서 2년간 복역했다. 그 후 중앙보육학교를 설립, 교장을 지내는 등 기독교 교육계의 지도층 인사로 활약하고 정치적으로는 자치론의 길을 걸었다. 1949년 반민특위 조사를 받고 풀려난 후 육군 정훈학회의 출광 외로는 일체의 사회활동을 접고 근신하다 일제 때의 옥고 후유증으로 1951년 별세에 이곳의 부모님 아래에 잠들었다. 동생 박희성은 연희 전문 출신으로 광복군 비행장교 1호로서 미국에서 훈련 중 순직했고 2010년에 대전 현충원에 안장되었다. 여기는 칭송하는 것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박희도 얘기를 먼저 쭉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저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죠. 전혀 없고 그냥 오히려 이것만 보면 독립운동가 여기 묻혀 계시네. 게다가 자기 동생도 친동생도 독립운동가니까 당연히 박희도는 이 글만 보면 형제 독립운동가네. 라고 아쉽네.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아쉽네요. 예. 이게 너무 아쉬운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가장 그 일제 시대 친행정에서 쏙 빼놓고 이렇게 안내문을 만들어놨고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신생활 잡지라고 하는 사회주의 잡지 이게 이제 러시아 혁명 5주년 기념으로 글을 써가지고 잠깐 옥고를 치렀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러시아 혁명이 엄청나게 센 사회적인 세계적인 조류였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 관심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은 대세에 추종한 사람, 큰 흐름에 따라간 사람이었다. 우리 역사에서 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기회주의자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말하자면 이 기회주의자들이 하다못해 민주주의가 이렇게 막 되고 이래도 네. 그런 그 논리 있잖아요. 그때는 네. 어쩔 수가 없었잖냐 뭐 이렇게 네, 이야기하면서 네. 제가 제일 화내는 지점이 그런 거거든요. 네. 역사 속에 자기 목숨 걸고 전 재산 걸고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있을 때는 네. 무조건 잘못했다고 비는 거죠. 네. 사과를 하고 속죄를 해야지. 네. 하여튼 어쩔 수 없다는 이 정춘수의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트레이드 마크가 정춘수가 그 이제 해방 이후에 왜 그랬어라고 추궁하니까 좀 교회를 24개나 팔아가지고 비행기 세대 헌납했지 않습니까? 그 뭐라고 대답하냐면 24개는 팔았지만 나머지는 지켰잖아. 그렇게 대답을 해요. 나머지 더 많은 걸 지켰잖아. 더 많은 걸 지키기 위해서 24개는 판 거야. 어쩔 수 없었다. 그러니까 대의를 위해서 소리 생행시켰다. 이렇게 또 변명을 하는 거죠, 이제. 야, 그러니까 그 논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하고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고 항상 그 시대 기회주의적인 삶에 살았던 사람들이 역사가 만만치 않다, 간단치 않다, 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물론 전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운동 한 사람도 여면이 있고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역사와 민족 앞에 사죄를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건 없잖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두 분을 이야기하면서 뭐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장로교라든지 뭐 불교라든지 또 천주교의 또 친일 인사들 얘기하겠지만 어떤 종교라고 하는 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지금 이 시기에 최근 몇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실망을 주고 폐해를 주었던가. 그럼 적어도 제가 최근에 깃발을 뭐 태극기 집회 나가서 지금은 좀 덜하지만 나오면 교회 깃발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네. 어느 지역 교회 나왔다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그 교회 내에서 개별 교회 내에서 이런 과거의 부끄러움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교육이 안 되니까 고백이 안 되고 공의고 안 되고 회개가 안 되니까 자꾸 지금 이렇게 태극기 부대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태극기 부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처방이 있겠지만 그 집회를 안 하도록 뭐 물리적으로 막는 것도 뭐 방법이겠지만 그거보다는 본질적으로 교회가 이런 자신들의 과오를 성찰하는 것을 어쨌든지 신자들에게 알리는 것, 그 용기를 발휘하는 것. 교회가 기본적으로 고백이잖아요. 매주 가서 회개하잖아요. 지난 자매들. 교회의 기본이거든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게 종교의 기본인데 그러면 언젠가는 회개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것인데 회개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아이고. 예. 그래서 이건 명확한 이런 죄상에 대해서는 교회가 그런 회개의 마음, 고백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독립운동하신 분도 있거든요. 같은 목사님들도. 네. 그러니까 박정희나 전두환 때 이런 독재 시대에 민주화 운동 하신 분도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 기회에 편성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허식하면서 먹고 살려고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결국은 민족의 전기를 팔아버린 거 아닙니까? 네. 사실은 뭐 신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따라가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그 혹세무민했던 사람들은 반성을 해야겠죠. 일단은 특히 종교는 기본적으로 뭐 일단은 하나님 자신들이 믿는 종교가 신념 아닙니까? 그 신념을 저버린 분들이잖아요. 예. 그 저버린 분들에 대한 그 다음에 그 일개 신도도 아니고 가장 중심적인 인물, 교단의 가장 최고 지도자의 인물들이 이런 일을 겪었다면 당연히 이건 두고두고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이런 것들이 커리큘럼상에 들어가야 되고 아예 교리상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야 앞으로 똑같은 일이 발생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역사는 그거를 청산하지 않으면 반복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고 대한민국이 지금이 이제 세계 뭐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방송에 어떤 그런 컨텐츠도 있긴 합니다만 대한민국 역사상 세계적 위상이 가장 높아진 시기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지금 가장 많이 현재 주목받고 있는 시기죠. 세계 10위권 안에 있는 나라라고 네. 볼 수 있는데 그러다가 이게 영원하리란 법은 없는 것이고 나중에 똑같은 비슷한 방식으로 만약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역사 청산이 안 된 상태에서는 똑같은 놈들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뭐 지금 다 보이잖아요. 누가 할지. 네, 그러니까 누가 할지 다 바로 네, 보이잖아요. 네. 한일 무역전쟁 했더니 조중동하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 같은 사람들은 실제로 일본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또 아주 훌륭한 컨텐츠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정말 크리스마스 특집 치고는 좀 네. 화가 납니다 지금. 네, 다음 주에 이제 연초 특집이 되겠네. 신년 특집이 되겠네. 우리는 민정문제연구소의 특집은 뭐 좋은 일이 아니야. 예. 이 사람들의 죄사항을 낱낱이 밝히는 것. 예. 어쨌건 오늘 그 목사들 이야기 전에 임천각 이야기하고요. 전봉준 장군 동상 이야기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전 국민 교육방송 민정문제연구소 8회 방송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날은요 이따가 5시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